안녕하세요. 영진닷컴에서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을 집필한 박노성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수험생들이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개정된 내용도 좀 일부 있고요. 또 기출문제 최신 경향을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장을 들어가실 때 이 계산기 하나 꼭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하고 A4 빈 용지 하나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한 엑기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파트 2는 검색 광고 실무 활용이라고 해서 검색 광고를 이해하고 기획하고 등록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파트 3는 검색 광고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 효과 분석, 또 사후 관리 이런 내용들을 다루죠. 이 검색 광고 마케터는 파트 1도 출제 비중이 꽤 높습니다. 32% 정도 되고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가 10,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이 11, 디지털 광고가 11 정도 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온라인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주요 요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디지털 마케팅의 패러다임, 또 마케팅, 미디어, 디지털 소비자, 그다음에 마케팅 프로세스, 토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디지털 광고는 디지털 광고의 발전사, 배너 광고, 디지털 광고의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검색 광고 실무 활용은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검색 광고의 이해가 중 정도 되고요. 키워드 광고, 검색 엔진 마케팅, 광고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검색 광고 기획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시험에서는 요 기획 프로세스, 예산 설정 방법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좀 공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검색 광고 등록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 내용도 많죠. 네이버, 카카오, 구글의 시스템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 운영에서는 캠페인 관리, 그룹 관리, 키워드 관리, 광고 관리 전략 등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검색 광고 활용 전략은 18% 정도 비중이 되고 내용 자체가 이렇게 분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 계산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아무리 요약 강의라고는 하지만 바로 이전 시험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도 출제가 잘 되고 이번에도 출제가 됐었죠. 자, 이제 요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트 1의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유형은 전자상거래가 있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고 고객의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별도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콘텐츠 제공 서비스는 뭐 영화나 이북 같은 건 물론이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그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주고받았던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죠. 정보 검색은 뭐 여러분 뭐 검색 사이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커뮤니티는 동호회 활동, 뭐 밴드 이런 것들, 카페 이런 걸 포함해서 SNS도 이 커뮤니티 서비스 예상이 되죠. 그다음에 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뭐 주문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호출하는 서비스들 이런 비즈니스들이 대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 택시나 뭐 배달의 민족, 영화 예매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신용 결제 서비스들이 있죠. 전자지불이나 신용 보증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죠. 수익 발생보다는 뭐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 확보하는 목적이 좀 더 강하죠. 그다음에 가상 공간들이 있어요. 크라우드 같은 것들, 뭐 디지털 노트, 또 노션 서비스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가상 공간 제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이런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검색 엔진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빈출이니까요. 이거 5가지 꼭 잘 외우셔야 됩니다. 신규성, 선도성과 배타성, 효율성, 보안성, 고착성이 있는데 신규성은 일단 새로운 거래 구조와 거래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선도성과 배타성은 남보다 먼저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남보다 앞서 사업 전략을 구사해서 남들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효율성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보안성은 제품 간 또는 온 오프라인 간 또는 기술 간 활동 간 시너지를 통해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력입니다. 고착성은 전용 표준 구축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 또는 마일리지 같은 로열티 프로그램, 브랜드 신뢰도와 같은 전략적 자산으로 고객 이동을 제한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고착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뭐 네이버 플러스의 멤버십이나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다른 말로 하면 락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시험에 이 주관식 41번 첫 번째 문제로 이 락인 효과가 나왔어요. 고착성, 락인 효과 둘 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새로운 가치 제한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가치 제한은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고 고객 관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자원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수익 창출 모델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컨텐츠가 필요하죠.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있죠. 예전에는 이게 뭐 디렉토리나 이메일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을 처음 사용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이트라고 해서 포털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엔 이런 검색 엔진이 포털 사이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검색 엔진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를 디렉토리로 찾거나 뭐 클릭해서 찾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먼저 입력해서 찾는 방식이죠. 네이버나 다음, 구글, 빙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검색 엔진이죠. 디지털 컨텐츠는 뭐 영상, 이미지, 음원, 책, 뭐 이런 컨텐츠부터 신문, 방송, 게임, 웹툰, 도서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말하죠.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미디어를 말하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플랫폼이고, 그 사이에, 컨텐츠 사이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전자상거래에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락인 전략과 옴니채널 전략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검색, 쇼핑, 결제를 연결하는 그런 락인 효과를 쓰고 있고요. 쿠팡은 자체 배송이랑 영화, 음식 배송 이런 식으로 자회사들이나 추가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다른 데로 갈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대표적인 로그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옴니채널 전략은 SSG.com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또 이마트 신세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는 G마켓, 옥션 같은 걸 함께 연결하는. 자, 이번에는 챕터 두 번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빼앗아 오는 고객 관리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고객 관리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뺏어 오면 이 사람들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고객들이 쉽게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발성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묶어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STP 중심의 고객 관리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객 관리로의 변화고요. 포피 중심의 제품 관리에서 고객과의 공동 창조를 통한 제품 관리로 변화되고 있고, 브랜드 구축 중심의 브랜드 관리에서 캐릭터 구축을 통한 브랜드 관리로 변화됐고요. 제품에 대한 편익 전달에서 브랜드에 대한 느낌 전달로의 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 일방형 마케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호작용이 원활할 텐데, 최근에는 또 모바일을 통한 접속이 높죠. 장점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높은 신뢰도가 있고요. 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한 타겟팅이 있고, 광고 비용이 저렴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타겟팅 중심이므로 도달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20대를 타겟팅을 딱 하면 30대나 40대는 못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도달률이고요. 사용자가 광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해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이 상승합니다.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비용을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인데요. 첫 번째는 터치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을 터치해서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켜서 디바이스 사용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N 스크린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보다가 PC로 가도 동일한 봤던 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뭐 패드로 봤을 때도 또 동일한 곳에서 시작하는 그런 걸 N 스크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예. 요즘은 이제 하드웨어 용량이 좀 적어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대용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또 생성형 AI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텍스트나 오디오, 이미지 이런 동영상 같은 형태 컨텐츠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을 말하죠. 오픈 AI에서 공개한 챗GPT가 대표적이고요. 다양한 분야에 현재 적용 중입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유 미디어, 획득 미디어, 지불 미디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 미디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고요. 대다수의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전부 소유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획득 미디어는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를 말하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언론사의 홍보 기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획득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이 이제 발달되면서 개인이 소유한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되는 것들, 이런 것도 획득미디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획득미디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불미디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광고 피드들, 이런 게 지불미디어. 유튜브 사이에 나오는 광고들, 이런 게 지불미디어죠. 네. 디지털 미디어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가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보안 문제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소셜미디어가 발달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배경에 등장하는 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오픈된 사생활, 그리고 개인정보를 타인들이 쉽게 접하게 돼서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 요청을 하거나 맺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죠. 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 인구들이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도 좀 심각하죠. 자,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디지털 이민자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막 적응하는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프로슈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를 말하죠. 제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제안하는 그런 적극적인 소비자를 말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과 유목민의 합성어인데요. 노마드가 유목민이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간에 제약 없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태어날 때부터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에드슈머는 광고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직접 광고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잘파 세대는 MZ세대 이제 뒤 세대들이죠. Z세대와 알파 세대를 함께 일컫는 말로요.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했던 2000년대 후반에 출생해서 스마트폰 대중화 이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알파 세대와 1900년도에서 1990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스마트폰에 익숙한 Z세대를 합한 그런 용어입니다.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은 의제 파급 효과가 있어요. 네티즌이 올린 글이 퍼나르기에 의해서 의제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죠. 최민식이 이야기했던 영화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 한마디가 일파만파 된 적도 있고, 이적 씨가 부조금을 3만 원으로 내는데 3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여론을 한참 들썩이게 했었죠. 그런 의제 파급이죠. 감성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도 또 다른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에서 느끼는 감성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소비자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업보다 소비자들이 더 빨리 정보를 아는 경우도 많죠. 또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해서 개인화나 의인화 등 캐릭터 중심으로 뭔가 이 서비스들이 좀 더 친근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소비자 행동 모델의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에이드마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Attention, Interesting, Desire, Memory, Action 이렇게 해서 그랜돌이라는 분이 만든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가장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마음먹게 만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일본에 있는 광고회사 덴츠라는 곳에서 ASAS라는 모델을 새로 개발했어요. Attention, Interest, Search, Action, Share라고 해서 검색 위주의 생활 패턴으로 바뀐 거에 대한 그런 좀 개선된 디지털 소비자들을 이제 행동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타히라 히데키 교수가 얘기했던 ADIS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Experience, Enthusiasm, Share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좋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 소비자들이 아니라 팔로워가 되게 많거나 구독자가 많은 그런 소비자들이 열광한다 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모델들입니다. 마케팅에 6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목표 설정이 있어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계량하고 수치로 결정하는 거죠. 마케팅 목표는 기업의 비전하고 일치해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정도가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가 필요하죠. 당연히 문제점이나 피드백 같은 걸 해서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요. 거기서 이제 STB 전략을 통해서 시장 세부나 표적 시장 전략, 포지셔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기초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하죠. 마케팅 수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건데요. 제롬 메카시 교수가 얘기했던 4P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고요. 이건 가장 기본이 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쓰고 있고요.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로토본 교수가 포시라는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의 가치, 비용, 그다음에 편리성, 의사소통 이렇게 네 가지를 앞글자를 따서 포시라고 했고요. 도널드 칸이라는 교수가 디지털 시대에는 포2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익스피리언스, 인게이지먼트, 에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인스지에즘 요 네 가지가 중요한 마케팅 믹스다. 요것들을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그 미디어를 선정하고요. 이걸 통해서 관리를 해야죠. 광고 효과 등을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집하고 평가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죠. 디지털 마케팅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온라인 구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버즈 마케팅, 커뮤니티 마케팅, 코즈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 구전 마케팅은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과 직접 공유하는 거죠. 구매 후에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도 온라인 구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로 다른 소비자에게 퍼뜨리는 게 바이럴이죠. 제품을 제공하고 채용 후기 등 컨텐츠 형태로 게재하는 것. 이게 이제 바이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파워블로거나 유튜버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기법이죠. 버즈 마케팅에서 버즈는 꿀벌이 윙윙된다는 뜻이고요. 소비자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고객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검색 결과나 피드에 특정 제품을 노출시키는 걸 말하죠. 커뮤니티 마케팅은 카페나 밴드 등의 커뮤니티 플랫폼에 지원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걸 말합니다. 코즈 마케팅은 사회적인 이슈를 뜻하는 이 코즈라는 단어를 활용해서요. 환경, 보건, 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소비자에게 유도하고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무라벨 생수, 그 다음에 다회용품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코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특성 세 번째 디지털 광고입니다. 디지털 광고의 목표는 트래픽 발생하고 브랜딩 강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트래픽은 일단 클릭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래서 트래픽 발생에 유리하고요. 브랜딩 강화는 원하는 타겟에게만 노출이 가능해서 적은 비용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광고의 특징은 전달의 유연성입니다. 융통성이라고도 하는데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광고 게재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다음에 정교한 타겟팅입니다.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타겟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그인 정보나 고객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광고를 노출하고 타겟팅의 정확도를 향상시킨 거죠. 상호작용성인데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광고 또는 소비자, 광고주가 실시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죠. 트래킹 용이성은 광고 클릭률이나 이벤트 참여율, 회원 가입 등 고객 활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디지털 광고의 발전사가 있는데요. 도입기, 정착기, 1차 성장기, 확대기, 2차 성장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입기는 이제 PC 통신 같은 게 이제 막 시작이 됐었을 때죠. 단순한 메뉴형 배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착기에는 이제 디지털 광고가 미디어 빅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인터랙티브 배너 광고, 푸시 이메일 같은 것들이 활성화됐었죠. 1차 성장기에는 이제 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래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멀티미디어 광고가 보급이 됐고, 네, 확대기에는 디지털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매체로 자리를 잡았고 브랜딩 광고가 시작됐고요. 이 검색 광고가 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성장기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볼 수 있죠. QR코드나 대용량의 MMS, GPS 연동 광고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검색 광고도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TV나 다른 매체랑 연동하는 크로스 미디어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네, 디지털 광고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광고가 있죠. 이건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이제 노출되는 그런 텍스트 광고죠.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접속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검색 광고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부 키워드의 경우에는 배너 광고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하죠. 배너 광고는 웹사이트 상단, 측면 하단에서 보이는 이 막대 모양의 광고들을 말하죠. 클릭을 통해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블렌딩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노출을 통해서도 제품 브랜드를 알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죠.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TV나 신문 광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고 검색 광고에 비해서는 클릭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소재와 적용 기술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광고, 인터랙티브 광고, 위치 미디어 광고, 인터스티어 광고 등으로 나눠집니다. 텍스트 광고가 있죠. 하이퍼 텍스트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건데 이거는 키워드 광고가 아니라 배너처럼 그냥 옆에 문장으로 떠 있는 거죠.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광고라고 써 있거나 애드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죠.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광고보다 좀 저항이 적은 경우가 있죠. 네, 동영상 광고.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거죠. TV 광고처럼 모니터를 꽉 채운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목도가 되게 높고요. 콘텐츠 재생 전이나 도중에 노출되는 프리롤, 또 소셜미디어 피드에 노출되는 피드형, 또 광고를 시청하면 보상해주는 보상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광고죠. 정보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사실은 광고인 거죠. 이걸 뭐 네이티브 광고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모바일 광고는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에서 뭐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이제 막간 광고들이 나오는 거죠. 또 밴드 같은 거에서 보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밴드에서 이탈할 때 나가는 광고들, 그런 것도 이제 모바일 광고에 해당되죠. 네이티브 광고는 뉴스나 블로그 같은 거를 볼 때 그 사이에 컨텐츠처럼 그 컨텐츠와 사실은 유사도가 높은 광고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컨텐츠처럼. 그래서 네이티브 광고라고 부르죠. 이메일 광고는 뭐 이메일을 보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데 이제 저항감 같은 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제휴 광고는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에서 제휴를 맺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이죠. 또 일정한 방문자 이상을 보유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수주해서 받을 수 있죠.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운영자한테 연락을 직접 해서 한 달에 얼마, 그래서 배너 광고를 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파트 1을 마무리하고 파트 2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의 활용으로 첫 번째 챕터 검색 광고의 이해입니다. 검색 광고의 참여 주체는 광고주가 있고요, 대행사가 있고 또 매체사가 있어요. 광고주는 이제 여기에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를 말하고요, 광고 대행사는 광고를 수주해서 대신 이제 그 광고를 만들어 주거나 광고 계정을 운영해 주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매체사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검색 광고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한테 광고를 의뢰하거나 또 대행 계약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광고 대행사가 매체사한테 광고 구매 의뢰를 하고 또 성과 분석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광고주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광고주가 직접 하나, 대행사를 경유해서 하나,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대행사의 역할이 있겠죠. 네, 검색 광고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 종량제 방식에서 오는 장점이 있는데, 종량제라는 게 클릭한 만큼만 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입찰가랑 광고 품질에 따라서 노출 순위가 결정되므로 합리적이죠.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키워드를 딱 입력하니까요. 단점은 브랜딩 광고로는 부적합해요. 무작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노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어와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노출되기 때문에 뭔가 더 넓은 사람들한테 알릴 때는 부적합하고요. 부요 클릭이나 부정 클릭 방지 발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마음으로 경쟁사 광고를 막 누군가 클릭하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고 운영 시스템도 제공을 하죠. 광고 비용 같은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바로 대응할 수 있죠. 실시간 광고 설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과도하게 리소스가 투여돼요. 사실은 검색 광고를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보통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죠. 업체 간의 경쟁으로 입찰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측정 지표가 사실은 실시간은 아니에요. 직접 비용을 늘리고 줄이고 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클릭해서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것은 한참 후에, 한 몇 시간 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KPI라고 해서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뭐 회원 가입 수나 유입 수, 예약 건수, 상담 신청 건수, 이런 것들을 말하죠. 키워드는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대표 키워드는 조회량이 많은 거,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를 말하고, 세부 키워드는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는 아주 구체적인 작은 키워드들을 말하죠. 이게 이제 광고 금액도 좀 저렴한 편이죠. 계절성 키워드는 특정 계절, 뭐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에 급증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뭐 파카라든가 뭐 원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성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광고 소재는 검색 광고 결과에 노출되는 광고 문구, 제목, 설명 문구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T&D라고 해서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 이런 것도 광고 소재에 해당되고, URL 이런 거, 전화번호 이런 게 광고 소재입니다. 확장 소재는 전화번호, 위치 정보, 추가 제목, 추가 링크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자, T&D는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검색 시 노출되는 제목과 설명에 사용되는 문장이고요. URL은 사이트의 주소죠. 연결 URL과 표시 URL로 나눠지고요. 품질 지수는 광고와 키워드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그런 거죠. 순위 지수는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입찰가랑 또 품질 지수를 고려해서 검색 순위를 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실제로 구매를 했거나 장바구니에 담거나 통화를 했거나 그 광고 목표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걸 말합니다.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이 있는데요. 직접 전환은 광고를 클릭한 후 30분 이내에 회원가입이나 구매 등의 행동을 발생한 거고요. 간접 전환은 30분 내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7회에서 20일 내에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검색 광고 노출 효과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CTR이라고 해서 클릭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한 수를 노출된 횟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클릭 수를 노출 수로 나누고 백분율로 한 겁니다. 전환율 CVR이라고 해서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통화나 구매 등에 전환한 비율입니다. 클릭수,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눈 거고 거기에 100을 곱한 겁니다. 광고 수익률은 로아스라고 하죠. 수입한 광고 대비 판매된 매출액이고 광고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매출, 그 다음에 투입된 광고비를 백분율로 나눕니다. 투자 수익률은 ROI라고 부르고 투입한 광고비 대비해서 거두어들인 이익입니다.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광고를 통한 매출에서 거기에서 이제 남는 이익률 계산하고 그걸 광고비로 나누고 백분율 한 겁니다. 클릭당 비용은 클릭을 할 때마다 지불한 비용이고요. 총 광고비를 클릭 수로 나눈 겁니다. 전환당 비용 CPA라고도 하고요.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에 연결된 후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지불된 광고비를 말합니다. 총 광고비를 전환수로 나누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판매당 비용 CPS인데요. 한 건의 판매당 지출한 비용 광고비입니다. 총 광고비를 구매 건수로 나눈 겁니다. 자, 이번엔 검색 광고 기획입니다. 검색 광고의 기획 프로세스는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설정, 일정 계획, 예산 책정 이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환경 분석은 경제 현황, 시장 트렌드, 경쟁사 상황, 타겟 유저를 분석하는 걸 말하고, 목표 설정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정하는 거고요. 매체 전략은 매체별 검색 광고 상품에 노출치면 키워드 광고 소재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일정 계획은 검색 광고 노출과 시간 등의 전체적인 일정을 계획하는 거고, 예산 책정은 연간 월별 소재 예산을 예측하고 책정하는 겁니다. 요 5가지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 자, 사용자 패턴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능적인 욕구가 있고 감각적인 욕구가 있고 상징적인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치냐가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 기능적 욕구는 제품을 통해서 편익이나 유용성을 충족시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 이런 것들은 그 지우개 자체가 이쁜 게 아니라 기능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걸 기능적 욕구라고 하고요. 감각적 욕구는 제품 사용 과정에서 즐거운 느낌이나 이런 경험이 감성이나 정서상의 만족감으로 가져오는 욕구입니다. 입안이 상쾌해지는 치약 뭐 이런 게 이제 감각적인 욕구를 자극한 거죠. 상징적인 욕구는 제품 구매를 통해서 자아의 개념이나 자신의 정체성이나 우월감을 강조하려는 욕구죠. 뭐 롤렉스 시계나 벤츠 자동차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분화된 주요 고객 정의를 통해서 관심사와 특성 또 제품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통상은 이제 국가 통계 포털에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 노출량이나 도달 범위를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트렌드 분석 자료 같은 거, 사용자 검색 트렌드, 그다음에 네이버 광고의 뭐 데이터 랩, 그다음에 카카오 트렌드, 구글 트렌드 이런 걸 통해서 인기 키워드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한테 도달이 될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경쟁사 분석도 필요한데요. 경쟁사의 전략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타날 기회와 위협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죠.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경쟁사를 이해하면 또 우리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전략적 불확실성을 파악해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 경쟁사 분석은 기존의 카테고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지만 고객 입장에서 동일한 편익을 줄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브랜드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광고하려는 키워드로 검색할 때 검색되는 업체나 브랜드를 중심으로 넓게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산 설정 방법입니다. 매출액 비율법.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광고 예산으로 책정해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 광고하는 광고주는 부적절하겠죠. 전년도 매출이 없으니까. 경쟁사 비교법은 경쟁사나 경쟁 브랜드의 광고 예산을 토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경합이 예상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격 조사해서 순위 조절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죠. 가용 예산 활용법은 기업이 이제 운영 자금을 살펴보고 남는 비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겁니다. 제한된 자금으로 큰 비용을 광고에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광고 지출이 많은 사업 분야나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는 기업한테는 조금 부적절하죠.
목표 과학법. 이건 요번에 시험에 나온 용어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고비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평균 웹사이트 클릭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용하려는 키워드의 평균 클릭 비용을 곱하면 대략적인 광고비를 추정합니다.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입니다. 한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량화된 방법이고요. 광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광고 판매 반응 함수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여러 번, 좀 이렇게 익히셔서 머릿속에 좀 넣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 광고 등록의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고 캠페인 이름과 예산을 등록하고 고급 옵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광고 노출 기간 같은 걸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광고 프로세스가 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캠페인 유형 선택에서 이렇게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콘텐츠,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플레이스 유형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에서 요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유형으로 명칭이 살짝 변경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정은 선택한 다음에 하루 예산을 이제 기재를 합니다. 캠페인에서도 예산을 선정할 수 있고 그룹에서도 예산을 선정할 수 있어요.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해당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입니다. 예산 균등 배분을 체크하게 되면 다양한 그룹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동일하게 예산을 소진시켜 냅니다. 고급 옵션에서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죠. 자, 광고 그룹은 이제 광고 캠페인 밑에 파워링크, 컨텐츠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누는 거죠. 광고 그룹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름이나 URL, 기본 입찰가, 하루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URL은 검색 결과에 보이는 웹사이트 주소를 말하고요. 기본 입찰가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 7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쇼핑은 50원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입찰가는 키워드별로 설정된 입찰가를 말하고요. 광고 그룹 정보 수정 시 키워드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에서는 노출을 어디에다 시킬 것이냐,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를 할 것이냐, PC 모바일 입찰에 가중치를 둘 것이냐, 소재 노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출 매체의 경우에 유형 선택과 개별 선택이 가능하고요. 개별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매체를 직접 선택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입찰가를 기준으로 PC와 모바일 영역의 입찰 가중치를 10에서 500%까지 입력하면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매체의 입찰가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이버의 소재 노출은 성과가 우수한 소재를 우선 노출하는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에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죠. 요 반응형 소재라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요. 반응형 소재를 선택을 하면 생성형 AI가 제목하고 내용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재는 크게 제목, 설명, URL 이 세 가지를 등록하고 띄어쓰기 포함해서 제목은 15자, 설명은 44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 URL은 사이트를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기재하고 기재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연결 URL은 랜딩 URL로 영문과 한글 도메인 모두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광고 클릭 후 원하는 컨텐츠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록하는 키워드 연관도 높은 페이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결 URL은 표시 URL에 포함되지 않거나 IP 주소로 신청될 경우에는 광고 등록이 불가능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키워드를 추가해 볼까요? 키워드 삽입을 누르면 키워드 대체 키워드 이런 걸 통해서 그 위치에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나타나고 글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 미리 입력한 대체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게 대체 키워드 항목이에요. 설명에서 요 키워드 삽입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마라탕이 키워드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짬뽕이다. 그럼 짬뽕 드시고 싶은 분, 손 이런 식으로 유저가 쓴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는 걸 키워드 삽입이라고 합니다. 입찰가 변경은 캠페인을 만들기부터 소재 등록까지 진행해서 광고 그룹을 다 만든 다음에 광고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입찰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컨텐츠 이런 것들은 경매 입찰 방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입찰가는 7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쇼핑 광고는 5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광고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죠. 검색 광고의 노출 순위는 입찰가와 품질 지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입찰가를 높게 설정하면 검색 결과의 노출 순위가 높아서 사이트 방문 고객 수가 증가하지만 클릭당 광고비가 증가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에 잘 맞춰서
진행하는 것, 또 순위 조절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춰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효과적이죠. 일괄 변경하고 개별 변경이 있는데요. 광고 목표, 예산, 키워드별 성과 등을 고려해서 원하는 입찰가를 찾아서 입찰가 변경, 개별 변경을 선택합니다. 여기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입찰가 변경에서 일괄로 변경할 건지 개별 변경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위로 입찰, PC만 입찰, 노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이버에 광고 품질 지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락대가 총 7개예요. 그래서 6개 이상, 3에서 5, 2개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단계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단계 이상 되기도 쉽지는 않고 보통 3에서 5단계 정도로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관도가 많이 떨어지면 3, 연관도가 높으면 5 이 정도로 보통은 부여를 받습니다. 광고를 게재하고 24시간 이내에 품질이 측정이 됩니다. 네, 네이버 광고 검수는 비즈 채널 검수와 비즈 채널을 제외한 광고 검수가 있는데 비즈 채널은 웹사이트 클릭해서 넘어가는 사이트나 아니면 예약 페이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이야기고요. 회원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함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즈 채널을 제외한 광고 검수는 키워드, 소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파워링크, 쇼핑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뿐만이 아니라 게재 중인 광고도 다시 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캠페인 만들기인데요. 캠페인 이름을 띄어쓰기 포함해서 50자까지 입력하면서 이제 광고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광고를 클릭해서 키워드 광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광고 만들기를 누르면 캠페인이 시작이 되고요. 캠페인 만들기에서는 채널 캠페인 이름 이런 거 넣고 고급 옵션에서 전환 추적, 추적 URL, 일 예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를 클릭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우리 사이트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픽셀과 SDK를 받는 거예요. 이걸 입력을 해서 유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광고 그룹은 이제 그 캠페인 하위에 요 안에 이제 만들 수 있고 키워드를 확장해서 광고를 노출하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광고 그룹 단위로 만들 수가 있고 기본 입찰가, 일 예산 같은 걸 설정을 하면 이 키워드들이 광고 그룹 안에서 움직입니다. 최소 입찰가는 네이버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원 단위로 설정합니다. 일 예산은 하루 예산을 말하고요. 광고 그룹의 일 예산은 1,000원부터 1,00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그룹에서 여기서 키워드를 설정했다 하면 이제 거기서 고급 옵션에서 입찰 가중치, 컨텐츠 매체 입찰가, 집행 기간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 입찰가는 모바일과 PC 단위로 1% 단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키워드 확장의 경우에는 키워드 확장 입찰 가중치를 통해서 기본 입찰가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PC와 모바일의 입찰가 가중치가 별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컨텐츠 매체 입찰가는 광고 그룹 내 컨텐츠 매체 전용으로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집행 기간은 설정하는 거고요. 상세 설정을 통해서 노출하고 싶지 않은 날짜나 시간들을 뺄 수 있어요. 키워드 만들기에는 등록 키워드에서 이제 직접 등록할 수 있고 한 번에 300개씩 총 1000개까지 키워드를 한 그룹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재 선택할 때는 제목, 설명 문구, 랜딩 URL, 확장 소재, 소재 이름 같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네이버랑 동일하고요. 다 동일하고 확장 소재 추가해서 낼 수 있고 소재 이름은 50자까지 가능합니다. 카카오도 품질 지수가 7단계로 동일한데요. 네이버랑 다른 건 네이버는 4단계부터 시작했는데 카카오는 0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7바가 그냥 아무 색이 없게 시작을 합니다. 구글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 요 광고 목표가 최근에 여기가 통폐 합의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는 온라인이나 매장 전화 이런 판매나 전환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목표고요. 리드는 뉴스레터 가입이나 연락처 남기는 등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연결고리를 접수받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은 클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앱 프로모션은 앱으로 다운을 받게 하거나 등록을 하게 하거나 하는 거죠.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걸 말하고요.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목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 프로모션은 GPS 기반으로 오프라인 방문이나 프로모션 참여를 유도하는 걸 말하고요.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은 그냥 일단 시작을 해놓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할지를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을 이 목표를 설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어떤 광고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SNS 광고 마케터에서는 우리가 유튜브 광고를 다루니까 동영상을 선택하게 되고, 검색 광고 마케터에서는 이 검색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글 애즈라는 게 원래 구글 애드워즈였죠. 구글 애드워즈였어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까지 확대되면서 구글 애즈가 개편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디스커버리는 유튜브 광고고, 검색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검색 광고 마케터의 대상, 디스플레이 광고는, 다른 블로그 같은데 들어가는 그런 광고들을 말하죠.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광고 그룹을 생성하게 되고요. 여기서 키워드와 일일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간 클릭수, 주간 비용, 평균 CPC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서 예상 실적 같은 거, 검색량, 그런 관련 키워드들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확장 검색과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이 있습니다. 확장 검색이라는 것은 키워드와 관련 있는 검색어로 이제 유사한 키워드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은, 구글 애즈는 확장 검색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오타가 나도 그것과 비슷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문 검색은 이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키워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검색어가 광고에 노출되는 겁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검색어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일치는 딱 그 키워드와 매치가 되는 거, 오타는 안 되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딱 그것만 넣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사각형 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까지 넣으면 이제 광고 소재를 입력을 하죠. 여기서 뭐 최종 도착 URL, 키워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입력한데요. 콜아웃이라는 건 광고 중에서도 이렇게 도드라지게 노출돼서 뭐 이렇게 클릭을 유도하게 만드는 것들을 콜아웃이라고 해요. 눈에 띈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위치, 뭐 제휴사 위치, 콜아웃, 전화번호, 사이트 링크, 웹사이트에서도 콜아웃이 있고 사업장 유도에서도 콜아웃이 있고요. 구조화된 스니펫 광고, 이 스니펫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정의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열해서 잠재 고객에게 노출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뭐 그런 게 있죠. 메뉴 중에서 점심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통상 쓰는 메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 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 광고는 이제 가격을 노출시킬지 말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요. 앱에서는 앱 광고의 확장, 뭐 링크 표시라든가 텍스트 광고, 뭐 이런 앱의 설명 이런 것들도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드 양식이라고 해서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접수받을 수 있는 것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서 이제 일일 평균 예산을 선택을 하고요. 사용자 접속 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 접속이 적으면 광고가 좀 많이 게재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일일 예산을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초과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정교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거의 초과는 되지 않습니다. 이 최종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메시지가 오니까 그거 이제 수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게재가 되죠. 구글도 광고 품질 지수가 있는데 1에서 10까지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10분의 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산출하고요. 각 구성 요소는 90일 동안 동일한 키워드로 게재된 다른 광고주를 바탕으로 평균 초과, 평균 미만 상태로 평가가 되고 키워드 수준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품질 점수가 높으면 좀 순위가 노출이 더 잘 되고 높은 곳에 나오고요. 광고가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등록 시 0점으로 시작을 하고 실적 데이터가 누적되면 점수가 상승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들면 이제 광고 검수를 하는데 구글 애즈는 거의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수를 굉장히 빨리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네이버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급하게 광고를 막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완료를 하면 내일 광고 못 합니다. 거의 한 3, 4일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검색 광고 등록 광고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이트 검색 광고가 있죠. 파워링크예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워드를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거죠. 그 다음에 함께 찾는 파워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용자가 최근 둘러본 파워링크 기반으로 선호할 만한 파워링크를 노출하는 반응형 검색입니다. 통합 검색이나 광고 더보기에서 파워링크를 클릭한 후에 다시 검색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파워링크 하단에 5개까지 최대 노출됩니다. 이걸 함께 찾는 파워링크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쇼핑 검색이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만 노출되고요. 쇼핑몰 상품형하고 제품 카탈로그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50원부터 시작을 하고 쇼핑 브랜드형은 3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네, 시험에 나왔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컨텐츠 검색 광고는 파워 컨텐츠라고도 부르죠. 블로그나 소비자가 생성한 컨텐츠 영역에 노출되는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브랜드 검색과 신제품 검색은 상호와 같은 브랜드 연관 키워드, 이걸 브랜드 검색이라고 부르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일반적인 키워드, 이걸 신제품 검색이라고 하고요. 이걸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죠. 최근에 개편된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요. 플레이스 광고는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에서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네이티브 형태의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티브 형태라고 하는 건 광고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지역 소상공인 광고도 플레이스 유형인데요. 네이버 컨텐츠 이용자에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점포 정보를 노출하는 배너 광고 상품입니다. 카카오는 키워드 광고하고 브랜드 검색하고 이 두 가지가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광고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자가 검색하는 순간 PC에서부터 모바일까지 관련 있는 광고를 보여주는 걸 키워드 광고라고 하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 키워드를 통해서 강력한 브랜딩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브랜드 키워드나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통합 검색 결과 세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구글은 검색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검색 네트워크는 검색어를 쳤을 때 그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구글 검색이 대표적인데 구글 플레이라고 해서 앱스토어가 있죠. 그 다음에 쇼핑 탭이나 구글 이미지, 구글 지도 이런 것도 다 구글 검색 사이트에 해당되고요. 또 구글과 제휴를 맺은 그런 사이트에 구글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게 이제 배너 광고죠. 그래서 뭐 그 블로그라든가 그런 곳에서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이제 노출되는 것들을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합니다. 한 300만 개 이상의 사이트가 제휴되어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 90%가 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도달이 돼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검색 광고에 비해서 전환율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클릭 단가는 낮지만 키워드 매치 기술을 통해서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4번째 검색 광고 운용입니다. 검색 광고는 마케팅 캠페인 목표에 맞춰서 소재를 적합한 키워드에 노출하는 게 핵심이죠. 마케팅 캠페인의 목표는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핵심 타겟을 연구하고 키워드를 분석해서 타겟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각 매체사의 광고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 캠페인은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통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고 그 기본 설정에서 드롭다운에서 새로운 사용자 설정 같은 걸 통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기본 설정은 온, 오프 상태. 광고를 뭐 이제 끄면 오프가 되고 키면 온이 되는 거죠. 캠페인 이름, 유형,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이런 게 이제 노출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정보 이외에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전환수, 전환율 같은 거, 캠페인 아이디, 등록 시각, 수정 시간, 공동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도 캠페인 관리가 있는데 통상 이제 대시보드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이 기본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 맞춤 설정이라고 해서 네이버와 동일하게 있고요. 여기 일반 정보, 기본 지표, 추가 지표, 픽셀 앤 SDK 전환 지표 이런 것들을 맞춤해서 이 페이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캠페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구글 노출 점유율, 뭐 중복률,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은 노출 비율, 높은 게재 순위 비율, 페이지 상단 게재율, 페이지 절대 상단 게재율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광고 캠페인보다 훨씬 더 인공지능적인 메뉴들이 있는데, 노출 점유율이라는 건 발생 가능한 예상 노출 대비해서 실제 발생한 노출 수의 비율을 말하고요.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얼마나 노출이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같이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의 노출 점유율도 보여줍니다. 중복률은 광고주의 광고 노출 시 다른 광고주의 광고는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는지 보여주는 빈도고요.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은 노출 비율, 입찰에서 내 광고가 다른 광고주의 광고보다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빈도, 또는 다른 광고주의 광고는 게재되지 않고 내 광고만 게재된 빈도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높은 게재 순위 비율은 내 광고와 같은 입찰에 참여한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가 내 광고보다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빈도를 말합니다. 이건 검색 캠페인에만 해당되고요. 페이지 상단 게재율이라는 게 있는데, 광고주의 광고가 무료 검색 결과 위 상단에 게재되는 빈도입니다. 광고 페이지에 노출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지 절대 상단이라고 하는 건 자연 검색 결과 위에 절대 상단에 첫 번째 광고로 게재되는 빈도입니다. 광고 페이지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이게 유저들한테 좀 유용하다라고 하면 순위를 노출해 주는데, 그 순위가 후천적으로, 사후적으로 얼마나 상위에 꽂혀 있는지 요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그룹 관리에서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설정한 입찰가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PC와 모바일,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컨텐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중치를 좀 다르게 줄 수 있는데, 통상 올림한 입찰가로 입찰이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키워드의 기본 입찰가가 1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PC 입찰가 가중치를 112로 설정을 했으면 100원에다가 112% 하면 112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원으로 입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광고 그룹 정보에서 여기 오른쪽에 수정을 누르면 가중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도 유사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에서 입찰가 같은 거, 콘텐츠 매체 입찰가, 가중치, 예산, 매체 유형, 디바이스, 키워드 확장, 집행일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목록에서 여기 뭐 기본 입찰가, 메뉴 같은 것들도 네이버와 같이 설정해서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도 그룹을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개별 그룹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입찰가 변경, 광고 로테이션 변경, 추적 템플릿 변경, 맞춤 매개 변수 변경, 타겟 확장 설정 변경, 자동 규칙 만들기 이런 걸로 그룹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 관리입니다. 입찰 관리는 검색 광고는 특정 키워드 검색 결과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죠. 그래서 키워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고객의 검색 의도와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키워드를 발굴하고요. 실시간 입찰 경쟁에서 노출 기회를 확보해야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겠죠. 입찰 경쟁 시 노출 가능 광고 개수 안에 속해야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의 경우에는 노출을 위해서 많은 광고주가 입찰 경쟁을 합니다. 입찰 경쟁을 위한 키워드 입찰 관리 방법으로 선택 키워드 입찰가 변경과 자동 입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룹에서 선택한 입찰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특정한 키워드를 선택해서 입찰가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일괄 변경이나 개별 변경으로 가능하고요. 최근 4주간 입찰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순위별 평균 입찰가 등을 고려해서 기기별로 제공합니다. 입찰가 일괄 변경은 최소 노출 입찰가라는 게 있는데,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서 노출된 광고 중에 최하위에 노출된 광고의 입찰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말합니다. 상위 노출과 무관하게 광고 노출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되겠죠. 중간 입찰가는 중간값을 선택을 해서 중간 정도 노출되도록 만드는 거고, 순위별 평균 입찰가는 아예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1순위를 선택하면 비용이 높겠죠. 입찰가 개별 변경은 광고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각각 선택해서 그 키워드만 입찰가를 별도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도 거의 유사합니다. 입찰가 변경, 개별 변경이 있고요. 랜딩 페이지도 뭐 여기서 특정하게 변경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광고 그룹에서는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다 같은 랜딩 페이지로 가요. 근데 특정한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그 URL을 별도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해당 키워드만 별도의 URL로 넘어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구글 입찰가 변경은요, 키워드 목록에서 입찰가 변경을 원하면 키워드들을 앞에처럼 선택한 다음에 최대 CPC 입찰가를 변경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뭐 계제 유치 상위에서 노출을 하거나, 또 웹사이트 트래픽 증가가 브랜드 인지도 형성보다 더 중요하거나, 또 매월 타겟 예산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을 때 예산을 줄이거나 내리거나 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입찰 기능은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내 클릭 향상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쇼핑 캠페인의 경우에는 제품 카탈로그형 캠페인은 자동 입찰에서 제어가 됩니다.
설정한 하루 예산 내에서 클릭이나 전환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기본 입찰가나 입찰가가 변경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동 입찰의 기본 입찰가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스템이 결정해요. 광고 노출이나 성과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잘 안 나오면 이제 개별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룹은 자동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주력으로 쓰는 키워드들을 개별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은 이 자동 입찰이 조금 복잡한데요. 클릭수 최대화, 타겟 점유율 전략, CPA 끌어올리기 전략, 투자 수익률 끌어올리기 전략, 전환수 최대화 전략, 전환 가치 극대화 전략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캠페인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클릭수 최대화는 당연히 클릭을 많이, 그 다음에 노출 점유율은 상단에 노출되기, 그 다음에 CPA는 전환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더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광고를 오랫동안 하면 클릭당 CPA가 대충 계산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높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다, 이런 계산이 되죠. 이 CPA를 직접 설정하는 거고요. 투자 수익률은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 자체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렴한 광고, 그러니까 클릭을 했는데 너무 비싸서 매출과 연동이 잘 안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배제하고 좀 저렴하지만 효과가 좋은 키워드들을 선별하는 그런 기능이죠. 전환수 최대화는 전환수를 최대화되는 걸 머신러닝이 판단해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전환가치 극대화는 캠페인의 전환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건데, 타겟 투자 수익률을 설정하지 않고 전환 극대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캠페인이 전환 가치와 극대화를 목표로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상관없이 효과만 내라, 이런 뜻이고요. 타겟 광고 투자 수익률 설정 상태에서 전환 가치 극대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극대화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키워드하고 세부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대표 키워드는 치킨, 신발 이런 것처럼 업종을 대표하는 거예요. 당연히 검색량이 많고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되겠죠. 대신 경쟁력이 높고 입찰가가 비싸겠죠. 세부 키워드는 개포동 치킨, 여자의 돌신발,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온다 하면 관련돼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검색량이 좀 적어서 광고를 통한 유입수가 적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발굴한다라고 하면 이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고요. 카카오와 구글은 키워드 플래너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키워드 도구는 추천 키워드, 이렇게 클릭량, 클릭률 같은 걸 제안을 해서 어떤 키워드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하고, 키워드 플래너와 이 키워드 플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는 키워드 입력 시 연관 키워드를 추천하고요. 키워드별 과거 성과에 대한 데이터나 예상 실적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최근 30일인데요. 어제부터 계산을 하고 광고 요청 수, 클릭 수, 클릭률, 평균 경쟁 광고 수, 최고 입찰가, 선택한 키워드의 예상 실적 같은 걸 제공합니다. 구글은 새 키워드 찾기 또는 선택한 키워드의 검색량 및 예상 실적 조회하기 같은 걸 통해서 실적을 제공하고요. 최근 7일에서 10일, 어제부터 따지고요. 선택한 키워드의 클릭수, 노출수, 비용, 클릭률, 평균 CPC 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키워드 확장 전략을 살펴보면 매체별로 키워드 확장 값이 좀 다른데, 네이버는 최근에 개편이 돼서 키워드 확장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0월 7일부터 확장 검색하고 일치 검색 옵션만 새로 만들어지고 확장 검색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아마 이 메뉴가 떠 있지 않아서 이번 시험에는 요건 해당이 안 될 텐데, 다음 시험에는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입찰가로 자동 입찰이 되고요. 키워드 확장에 추가 노출되는 키워드 입찰가는 등록된 키워드 입찰가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키워드 확장 시 특정 키워드의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노출 제외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고요. 자, 카카오는 광고 그룹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광고 그룹을 선택한 뒤에 선택한 광고 그룹 수정 탭을 누른 다음에 키워드 확장 선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제외 키워드를 입력해서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고요. 구글은 일치 검색, 구문 검색, 제외어 검색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확장 검색으로 노출이 됩니다. 제외 키워드를 사용해서 고객에게 중요한 키워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동의어, 단수, 복수형, 맞춤법 오류, 파생어, 기타 유사 검색어에도 자동으로 광고가 게재됩니다. 그래서 각각 문구를 추가해야 제외가 됩니다. 자, 소재 관리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광고 그룹당 5개 소재를 등록할 수 있어요. 카카오는 20개입니다. 캠페인당은 2만 개고요. 비즈 채널당은 10,000개, 계정당은
2천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광고 그룹당 50개입니다. 확장 소재는 네이버는 광고 그룹당 유형별로 하나에서 15개, 카카오는 PC 프리미엄 광고 영역엔 10개, 모바일 프리미엄 광고 영역엔 6개입니다. 구글은 계정당 광고 그룹 수준이 25만 개, 계정당 캠페인은 5만 개, 계정당 광고 그룹 수준은 만 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좁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 엔진별로 등록 가능한 개수들을 숫자가 나오는 걸 한번 쑥 정리를 해봤습니다. 빈출이니까 한번 꼭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이버는 사업자는 최대 5개, 개인은 2개입니다. 카카오는 제한이 없고요. 구글도 제한이 없습니다. 비즈 채널은 네이버는 계정당 최대 1000개, 전화번호 최대 50개, 네이버 톡톡 최대 5개입니다. 카카오는 계정당 최대 1000개, 카카오톡 채널 2개 연동이 가능합니다. 구글은 비즈 채널이 없어요. 네이버는 캠페인이 계정당 최대 200개, 카카오는 계정당 1000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개를 권장을 하고요. 구글은 계정당 10,000개, 계정당 스마트 쇼핑 캠페인은 100개입니다. 광고 그룹은 네이버는 캠페인당 최대 1000개, 계정당 최대 10,000개입니다. 카카오는 캠페인당 최대 1000개입니다. 구글은 캠페인당 2만 개, 지역과 앱 캠페인은 100개, 광고 그룹당 이미지 광고 300개, 텍스트 광고 50개, 계정당 광고 400만 개, 광고 그룹당 반응형 검색 광고 3개, 광고 그룹당 타겟팅 항목은 2만 개입니다. 자, 네이버의 키워드는 광고 그룹당 최대 100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캠페인당 최대 10만 개, 그다음에 계정당 최대 10만 개입니다. 제외 키워드 한도는 광고 그룹당 50개, 쇼핑 검색 광고는 140개입니다. 광고 그룹당 70개, 상품 소재당 7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광고 그룹당 최대 1000개, 계정당 최대 30만 개입니다. 제외 키워드 한도는 광고 그룹당 50개입니다. 구글은 광고 그룹당 2만 개 등록할 수 있고요. 보통 그룹당 5에서 20개를 권장합니다. 타겟팅 항목수는 계정당 광고 그룹 최대 500만 개, 계정당 캠페인 최대 100만 개입니다. 제외 키워드 한도는 목록당 5,000개, 캠페인당 10,000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및 동영상 캠페인당 최대 5,000개입니다. 소재는 광고 그룹당 최대 5개, 카카오는 20개, 구글은 50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체별로 무료 클릭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클린센터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무료 클릭이 의심되는 경우에 네이버 클린센터에서 광고 클릭이 일어난 날짜, 시각 이런 것들, IP 주소, URL 이런 걸 제공해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출 제한 IP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방해한다 그러면 광고 시스템 도구 광고 노출 제한 관리에서 최대 600개까지 IP를 등록할 수 있어요. 유동 IP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일드 문자를 맨 끝에 대면 이런 유동 IP를 차단할 수 있고요. 로그 분석 시스템으로 부정 클릭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방문자 호스팅 업체나 별도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시 비슷하게 의심 IP를 제공해서 접수하면 그때부터 이제 노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의심되는 IP나 사이트가 있으면 광고 자산 관리, 광고 노출 제한 설정에서 최대 50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동 IP 경우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와일드 카드를 입력해서 차단할 수 있어요. 여기는 500개, 네이버는 600개. 구글이 생각하는 무료 클릭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에요. 또 구글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자세히 검사해서 무료 노출, 클릭 이런 걸 파악하고 계정 데이터에서 삭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무료로 간주하는 경우는 광고비나 광고 호스팅 웹사이트 소유자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하는데 뭐 IP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자동화된 클릭 도구나 로봇 같은 게 이제 활용했다, 더블 클릭을 2번 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글에서는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레딧 환불을 통해서 그만큼 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3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검색 광고 활용 전략입니다. 챕터 1 효과 분석을 위한 사전 이해 및 실제 효과 분석입니다. 네, 이 행동 단계와 효과 분석을 하는 도구로 네이버에서는 데이터 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카카오는 데이터 트렌드를 운영하고 구글은 구글 트렌드를 운영하죠. 네이버 데이터 랩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가장 높고요. 카카오는 이게 이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구글은 전 세계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주 방대하죠. 10년 이상의 검색어 동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 분석의 방법의 기초가 있는데요. 먼저 클릭하는 이 디지털 미디어의 소비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은
광고를 인지를 하죠. 그리고 클릭을 통해서 방문하고 구매를 합니다. 이걸 검색 광고로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노출을 하고 그다음에 클릭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전환이라고도 하죠. 효과 측정 지표로서는 노출수, 노출 비용 이런 걸 될 수 있고 측정 단위는 CPI. I가 임프레션이에요. 노출당 비용이 얼마인가 이런 걸 계산하고 측정 목표는 광고가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가, 소비자들에게 도달이 되는가 이런 거겠죠. 이건 이제 클릭하지 않아도 단순히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클릭까지 이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클릭 수, 클릭 비용, 클릭률로 성과를 따지고 CPC, CTR 이런 걸 측정 단위로 삼습니다. 광고가 노출된 만큼 사이트에 충분히 방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광고 소재를 수정하거나 키워드를 수정하거나 순위를 조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매입니다. 넘어와서 전환 수나 전환 비용이나 전환율 같은 것을 체크할 수 있는데 CPS, CPA, CVR로 따집니다. 클릭한 사람들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비율이 적절한지, 실제로 구매는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클릭 단위에서는 CPC, CTR을 살펴볼 수 있는데 CPC는 총 광고비의 클릭수로 나눈 겁니다. 클릭당 비용이라고 부르죠. CTR, 클릭스루 레이트라고 부르고요.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눈 거의 백분율입니다. 클릭률이라고 부릅니다. 전환은 CVR, 컨버전 레이트라고 하죠. 전환율이라고도 부르는데 전환수를 클릭수로 나눈 거의 백분율입니다. 클릭이 구매, 가입 등의 전환에 연결된 비율을 말하죠. CPA는 총 광고비에서 전환된 숫자를 말합니다. 전환당 비용, 구매, 전화, 가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CPS는 코스트 퍼 세일이라고 해서 총 광고비의 구매 건수를 말하고 구매당 비용입니다. 이건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효율성은 ROI, 로아스 이런 걸로 따져보는데 ROI는 광고를 통한 매출에다가 이익률을 곱해서 광고비를 나눈 거에 백분율입니다. 수익률 대비 광고비고요. 로아스는 광고를 통한 매출을 광고비로 나눈 것의 백분율입니다. 매출 대비 광고비입니다. 이 계산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챙기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에도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좀 연습을 하시고요. 계산기, 쌀집 계산기 같은 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 기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중 로아스가 가장 비효율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 A 키워드는 가격 3만원, 전환수 150, 클릭수가 3000, CPC가 450이었어요. B 키워드는 가격이 2만, 전환수가 150, 클릭수가 3000, CPC는 400이었어요. C 키워드는 가격이 3만, 전환수는 150, 클릭수는 3000, CPC는 500이었어요. D 키워드는 가격이 2만, 전환수는 150, 클릭수는 3000, CPC는 500이었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비효율적인 키워드였을까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로아스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격 곱하기 전환수, 요거 이렇게를 분자로 두고요. 클릭수에다가 CPC를 곱하면 이게 이제 총 광고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A 키워드는 333, B 키워드는 2250, C 키워드는 300, D 키워드는 200이니까 정답은 D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로아스 계산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좀 잘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입니다. 이 사후 관리도 요번에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광고 노출수 대비 클릭률인 CTR하고요. 클릭을 통해서 방문한 고객의 전환한 비율인 CVR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CVR이 높고 CTR이 높다. 그러면 아주 잘 만드신 광고예요. CVR이 높은데 CTR이 낮다. 그러면 키워드 소재는 불충분하고 랜딩 페이지는 매력적인 거죠. 그 다음에 CVR이 낮고 CTR이 높다. 그러면 키워드 소재는 매력적인데 랜딩 페이지가 불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CVR이 낮고 CTR이 낮으면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불충분한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좀 사후 관리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 사후 관리에서 자, CTR도 높고 CVR도 높은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키워드 광고에 대한 클릭이 높고 방문한 사용자의 전환도 높은 상태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이때는 이제 연관된 키워드, 세부 키워드는 물론 계절성 키워드와 이슈 키워드도 확장하는 전략을 펼친다. 네, 여기 이제 문제에서 함정 같은 게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 높으니까 뭐 순위를 낮춘다든가 광고를 이제 그만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오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CTR은 높고 CVR은 낮은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키워드와 소재는 매력적이라 클릭은 높은데 실제로 방문한 사이트에 전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 간의 연관성이 부족해서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탈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키워드는 이 키워드와 적합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고, 또 광고 소재는 이게 이제 광고 소재를 보고 방문했는데 랜딩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지 못했을 수 있죠. 그래서 연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랜딩 페이지는 복잡하지 않게 단순화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CTR은 낮고 CVR이 높은 경우로 한번 보면 업종에 적합한 광고 소재를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클릭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겟 특성에 맞는 광고 소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키워드인데 너무 좀 올드하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여성은 디자인이나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남성은 성능을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소재를 좀 바꿔서 일단 클릭률을 높여야 돼요. 차별점을 강조하는 필요 있고, 확장 소재 같은 거, 뭐 전화번호라든가 가격표라든가 이런 걸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낮은 거죠. 클릭도 저조하고 클릭한 사람이 전환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랜딩 페이지도 모두 형편없는 거죠. 광고 기반 소진하고 그런 키워드들은 전부 일단 순위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키워드는 여러 이유로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비 비중이 높으나 전환이 없는 키워드, 또 부정 이슈가 있는 키워드, 품절 상품의 키워드 같은 거는 일단 차단해서 광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로아스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키워드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등 키워드 및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거친 뒤에 다시 광고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랜딩 페이지 사후 관리인데요. 랜딩 페이지는 방문자 수, 페이지 뷰, 체류 시간, 반송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자 수가 많고 페이지 뷰도 높은 경우에는 매우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고요. 방문자 수는 많은데 페이지 뷰가 낮아요.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신규 방문자 늘었는데 구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랜딩 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방문자 수가 적고 페이지 뷰가 높아요. 그러면 일단 랜딩 페이지는 되게 잘 만드신 거니까 이 키워드를 좀 잘 활용을 하고요. 또 별도의 키워드 광고 아닌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방문자도 적고 페이지 뷰도 적어요. 그러면 광고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순위를 다 낮추거나 아니면 일단 광고를 오프한 다음에 좀 차별점을 더 고민한 다음에 다시 온에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 좀 잘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영상이나 우리 교재를 참고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 올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꼭 이번 기회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